네, 과밀한의 인사이드아웃 킴과 함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양대 지수는 소폭의 하락과 소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장의 그 하락,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5% 돌파 이슈를 금요일장에 일단 반영을 했었고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좀 매매를 늘리셨나요? 줄이셨나요? 제 매매요? 네. 매매는 폭발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좀 짧게 아니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안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답도 없고, 답은 한국 시장의 바닥은 어디서 잡히냐면은 반대 매매. 네. 어떤 단기 낙폭을 키우면서 반대 매매 청산되는데 이번엔 조금 플러스 알파가 더 나왔죠. 근데 그런 과정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요거만 조금 기다리게 되면 업황 좋아질 섹터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갖고 있는 포트는 쭉 빠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빠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단기 매매. 그냥 예. 보이는 거. 네. 시장이 약해도 또 한국 시장의 특징은 섹터가 약간 테마주 성격적이죠. 이런 게 강한 게 속출합니다. 그런 거 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약간 좀 영혼이 좀 탈출한 느낌이 나죠, 얼굴에서. 네, 오늘 약간 그러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계좌 방어하고 살아야 되면 그런 거라도 뭐든지 일단 갖다가 보강해 놨지만 결국에는 종목들이 쭉 빠지게 되면 계좌는 역시나 마이너스로 나오고 좀 묵직해집니다. 계속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단타로 수익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이 다시 어느 정도 시장이 위축됐다가 다시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를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거기 몰아는 게 이게 세게 올라가야 그 다음에 계좌가 확실하게 터나는 거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종목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이런 시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이상한 거 아니면 이거 갖고 있어봐야 그러니까 물론 지금 손해가 크든 적든 간에 갖고 있는데 나중에 시장 안정권 들어왔을 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할 거야 생각하게 되면 차라리 현금이 낫겠죠. 지금 시점이요. 그래서 그런 관점적으로 시장을 일단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락했다가도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봤었죠.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미국 시장이나 금리 충격 때문에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은 다른 여타 글로벌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특성이 마이너스 알파. 이게 더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반대 매매의 성격 때문에 그거 확인되고는 거기서 또 저점에서 올라오는 단기적인 상승 구간은 글로벌 시장에서 또 탑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엇박자 타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녹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좀 있으셔야겠죠. 그게 좀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그 어려운 구간에서 굉장히 그 패턴을 보여주는 우리 증시만의 특성 이런 부분들 짧게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하고 더 많이 반등하는 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특성입니다. 수출 위주의 국가라는 점과 또 샌드위치 국가라는 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MF에서도 중국과 OECD 디리스킹 시 우리나라, 한국의 GDP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 어떤 주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보시죠. 오늘의 주제, 숨막히는 시장의 급락. 어떻게 대응할까? 네, 테슬라의 급락도 지난주에 대단했고요. 네. 시장 전체의 급락의 원인을 작년 돌이켜보면은 작년보다 지금이 조금은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시장의 급락의 원인 진단을 해주시죠. 우리 앵커님은 왜 이렇게 국내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의 하락 요인이 뭘까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지금 거의 지수 13%?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정도의 원인이 뭘까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겠죠. 경기 침체 우려감. 예, 정쟁과 금리라는 이슈가 네.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어디서 보여지죠? 매크로 지표에서 보여지죠. 매크로 지표에서 네. 어디서 보여지냐고요? 네, 매크로 지표에서 보여지는데 근데 말이 약간 좀 틀릴 수가 있는 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 채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나요? 원래 채권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으로 가는 거는
돈값이 비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회사들이 돈을 끌어당겨서 채권이 그러니까 돈값이 오히려 지금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돈값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경기 호전의 조건 아닙니까? 지금 보여지는 거는? 그런데 지금 네. 각국에서 재정 정책을 크게 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전쟁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설을 하고 한 얘기가 지금이 역사적인 변곡점의 시기다. 네. 그러니까 새 질서가 도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드시 그 두 국가, 우리 우방 국가가 승리를 해야만 된다. 예산 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국채를 이렇게 사가는 입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죠. 아주 좋은 표현 하셨네요. 지금 변곡점에 있다. 예. 변곡점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긍정적인 변곡점보다 미국이 과거만큼 역할을 못 해주는 부정적인 변곡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확실히 도래했다고 보세요. 이제 미국의 네. 국가의 명운은 네. 좀 쇠락하는 거라고 보세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뉴스만 보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보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지금 일단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대리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실리를 놓치고 있는 상황들이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글로벌 구조 쪽에서 막상 미국의 자기 경제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만약에 달러를 갖고 있지 않고 통화가 그런 기축 통화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망해도 벌써 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보다 못한 국가예요, 지금요. 그만큼의 재정의 자립도는 훨씬 떨어져 있는 국가죠. 그러면은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계속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나온 이자를 계속 또 채권으로 막 메꾸고 또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 그에 따라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찰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돈을 지원해줘야겠죠. 예. 또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늘어나는 이 채권들을 그러면 누군가가 미국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탑이니까 그러면서 안전하게 채권을 사줘야 되겠죠. 사주는 국가가 안 나타납니다. 중국이 벌써 삐졌죠. 일본도 지금 자기 코가 속자인데 예전만큼 하겠습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논리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예, 경기 논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미국 경기는 괜찮아라는 것들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그보다 플러스 알파는 수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해서 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5%짜리 지금 채권이 보이고 있는데 주식을 왜 삽니까? 차라리 채권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채권 사는 쪽으로 넘어가면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채권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채 지금 사야 돼? 이런 분위기죠. 사야 됩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다 보니까 대표님 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만약에 왜냐면 이거를 올해 내내 네. 채권 이제 가격이 금리 고점과 함께 채권 가격이 저점을 찍을 거란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전략이 나왔었거든요. 그 전략 가지고 그때 사셨던 분 지금 반토막 나 있습니다. 특히 네. 예, 그 채권 그 ETF 들어갔다가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에서 어떤 경기와 관련된 변수 외에 플러스 알파를 얼마큼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지금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다. 산다 안 산다라고 하게 되면 산다가 맞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런 단순한 논리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기대 수익률을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채권을 사겠느냐. 차라리 그러면 선택지는 주식까지 넓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빠지는 걸 보고 많이 하락했던 주식 쪽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되돌림이 나오겠다라고 되면 주식에 대한 매수가 더 선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길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네. 다음 달 중반 때 가게 되면 또 지금 미국을 테스트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또 싸울 거지?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 공화당 같은 경우도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하원 의장도 못 찾고 내부에서 갈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부의 갈등의 주체는 또 누굽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령을 받고 있는 아주 또 공격적인 강경파들이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아직까지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다음 또 부채 한도 협상 쪽에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불안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도 흐름들이 조금씩 기스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신용평가사들이 그대로 봐줄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이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채권은 되게 단순하게 경기 논리? 그러니까 2년물짜리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단기 금리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10년물은 복잡 단순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경기와 함께 모든 10년물부터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떤 한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나 전략들까지 같이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경기 논리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경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내년에 가서 미국 경기가 좋아질까요? 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의문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가지를 보나 빠질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약간 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약간 변동성을 팍 키운 다음에 빠질까봐 이제 그게 걱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한번 위험 자산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는 상태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래도 바닥에는 가까워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의 새로운 질서는 누가 주도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으세요. 네. 제가 무슨 국제 오늘 방송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을 네, 한꺼번에 국제관계대학원 2개 받으시는 분이 아닐까. 네. 일단은 하나하나씩 네. 반대 매매 관련된 부분 쪽은 일단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데 영풍 제지가 돌을 던져버렸죠. 네네. 네, 영풍 제재 효과 때문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 벌써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4,900억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증권사는 채권 회수팀한테 또 적극적으로 푸시를 가하면서 이외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영풍 제재가 거래 정지되다 보니까 나머지를 반대 매매를 처리해야겠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회수하려기 위해서 그럼 그것까지 처리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틀 동안 나왔던 게 7, 8천억이 시장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역대적으로 나온 금액이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파락에서 밀리고 개파락에서 밀리고 이게 지금 확인된 거죠. 네.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예.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직 미회수된 금액이 있어요. 그 나머지 종목들 다 처리해도 영풍제지 가지고는 아직 남아있는 미수금이 있겠죠. 이거 가지고는 또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럼 이건 거래가 풀려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나온 상황 쪽에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시장이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쯤에서는 반전 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더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초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반대 매매 금액 커지는지 안 커지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게 급증했던 그래프가 약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더 나올 게 없어. 그러면 그때는 반전 시도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또 하나 도와줘야 될 게 미국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게 지난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 때문에 한번 쭉 하고 정리되느라고 나왔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번 주 초부터는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 기업들 실적들 되게 많죠. 그런 쪽에서 사고 치는 거. 뭐 테슬라 같은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닌 종목들이 의외로 사고가 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안정권 들어오면서 살짝 돌아오기 시작하겠어. 나스닥 기준으로 13,000원대. 그러면 국내 증시도 이거는 눈치 보느라고 하루 이틀 있다가도 빠른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등이 말 그대로 반등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매크로 지표 불안과 그리고 또 그에 나오는 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뭔가 와야 되는 게 모습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저는 다음 11월 중반까지 미국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반응들이 긍정적일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번 반등 때 또 액션을 좀 취해줘야 되겠죠. 현금 비중은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무조건 종목을 갖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몸으로 다 두드려 맞는 건데 두드려 맞았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면 나는 훨씬 더 그때 팔 수 있어. 안 그래요? 두드려 맞게 되면은 사람이 진이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반등한다고 해도 요 정도쯤에서 그냥 하게 되면 그 다음 여기까지 올라오겠지 생각해서 그냥 방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좀 있어야 시장을 계속 보면서 종목들이나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조금 대응을 해보고 거기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현금 없이 지금 이런 변동성 장세를 견딘다?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만 밀리지 않으면 반등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걸 노리시되 네. 현금은 좀 갖고 변동성 장세를 제가 추가로 밀린다 아니면 급등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변동이 큰 데는 현금이 좀 있어야 내가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의 급락의 원인을 어떤 미국의 패권이 네. 잘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질서는 누가 주도를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네. 이제 다시 또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사우디 쪽으로 이제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이번에 지금 날아갔습니다. 네. 누가 세계 질서를 주도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딱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거는 네. 세계 경제 질서는 카오스입니다. 네. 누가 주도를 못하고 예전처럼 그러니까 냉전 시대 이후에 나왔던 미국의 독주는 어느 정도 지금 쇠퇴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어떤 사건을 해서 확 밀리는 게 아니라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면은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 망한다는 얘기 음모론으로는 벌써 30년 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기보다는 금융시장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봤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미국의 채권 동향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염두를 해둬야겠구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미국의 그 동맹이다 보니까 미국에 기반된 뉴스를 또 많이 받는 현실이죠. 그런 쪽에서 의외로 또 반대로 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그쪽은 또 그쪽 축대로 이어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또 우리는 에너지 패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중동도 만만치 않은 거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중동이 화약고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약고가 특히 이제 주변에 날씨가 더워서 막 또 습기가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가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언제든지 바삭바삭 타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게 이런 중동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가가 막 올라갔다가 꺼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에서 유가를 자극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는 게 중동에 그리고 그에 따른 화약고의 입장이 여기서 연결된다는 것은 또 충분히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도 그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자기 세력화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다원화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힘의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리고 국지전이 또 이런 데서는 또 이상한 데서 막 툭툭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 자기 것만 보고 있거든요. 예전엔 갑자기 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네. 그 사이 중재하겠다고 등장하셔서 네. 근데 인도네시아도 대단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네. 인구면이나 그렇죠. 네. 자원면으로 보면 자원면으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인구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네. 물론 섬나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결속력이 떨어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도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되게 많이 다르긴 하는데 저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인도네시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동남아 국가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또 필리핀과 중국 쪽과의 지금 갈등이 남중국해에서 좀 커지고 있죠. 네. 정상적인 배가 같은데 거기다가 순찰선이 와가지고 막 밀어내버린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되게 날카로운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또 밑에 동남아권들은 약간 이게 썩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쪽이 그럼 과연 어디로 붙겠느냐? 라는 쪽들. 필리핀은 미국 쪽하고는 그래도 연관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약간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언제든지 갈등은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염두를 하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야, 그리고 또 이게 쉽게 또 풀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도 염두를 하면서 봐야 돼. 지금 무슨 지역 관계학 강의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매크로 지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매크로 지표에서는 어떤 지표를 중요하게 보실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봤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딱 하나,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다들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5%대가 넘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시도는 했지만 다시 밀려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왜 5%대를 넘었다라는 쪽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지금은. 4.9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계속 시도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저희가 보통 보면은 추세라는 것들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금리가 이 상태 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높은 금리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채권 매수세가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약간,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발행하려고 하는 게 또 많겠죠. 그리고 또, 약간 그 부채 한도 협상이 11월 중반까지 가는데 그 전까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발행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지금 금리는 수급과의 논리를 보게 되면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됩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원활하게 넘어가고 그냥 예전 수준 쪽으로 채권 발행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떨어지느냐? 이걸 잘 모르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민감한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중에 4.88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 또 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직접적인 아까 보니까 이집트에도 괜히 이스라엘이 뭐 오폭했다고 폭격을 거의 가면 안 될 텐데 이집트를 약간 건드린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래서 일단 사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유감이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는데 이집트가 기분 나빠서 참전할지 안 할지 한번 찔러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집트가 변화가 없다. 원래 지금 평화협정 맺은 상황들이거든요. 예전에 1960 몇 년대 때 맺은 상태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집트가 만약에 기분 나빠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레바논 또 헤즈볼라랑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는 하나 둘 셋 이쪽에서 뭔가 변화만 없게 되면 유가는 안정될 겁니다. 여기서 더는 90달러대로는 못 올라갈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약간 좀 진격 아니면 또 민감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유가는 바뀔 겁니다. 90달러 이상으로 가서 거기에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한 시기인데 근데 이럴 때 또 미국이 약간 좀 이스라엘을 도운다고 거기다 돈 갖다가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상황들은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과 지금 대척되어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사드 배치를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겠다는 쪽에 그리고 또 동향을 탐색하겠다는 쪽은 있는데 이 사실들을 이슬람 국가가 딱 생각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미국과 전쟁이구나 라는 쪽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건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다뤄가기 시작해서 인식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또 예전에 그나마 좀 안정됐던 9.11 테러 전에 그 모습들까지 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타겟이 미국 쪽도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참전되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복잡해지는 관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이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켜봐야죠. 저희가 뭐 어떤 정치, 글로벌 정치에 관련된 쪽을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겨우 매크로까지 왔는데 다시 또 정치로 또 갔습니다. 돌아갑니다. 또 예. 돌아갔네요. 네. 물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매크로 지표는 물가라고 보신 거고요. 네. 예, 대응 전략과 관심 섹터 알아볼게요. 이번 한 주 어떻게 대응하면서 또 다음 주 킴과 함께까지 기다려 볼까요? 네, 전략이 없는 게 전략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좀 그렇죠. 앞에 다 말씀해 주시긴 한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 과매도고 네. 단기 강요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예. 이게 한국 시장에서 그럴 때마다 한번 더 밀리는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현금 많으신 분과 아닌 분들의 흐름이 갈리기 시작하겠죠. 현금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 어차피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기다렸다가 받는 건데 원래 기다리는 반응은 잘 안 옵니다. 그건 명제고요. 근데 반응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벼락같이 올 것 같습니다. 왔다가 훅 하고 오게 되면 네. 이게 헛갈리는 게 추세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반등인지 또 헛갈리게 되거든요. 훅 왔다가 금방 또 멈추고 뭐 이런 거 멈출 수 아닌가요?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요. 네. 왜냐하면 아직 예정된 스케줄이 그렇게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느냐라는 쪽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번에 현금 100%로 이번에 다 두드려 맞았다. 근데 벼락 같은 반등이 온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대응 능력이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금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씩 그렇다고 현금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확보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단기 반등권들 들어올 때 어디서 멈추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거의 추세 전환 쪽으로 보게 되면 주봉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약간 코스닥 770, 또 코스피 한 2,400 근처 여기가 의미 있는 자리들이죠. 저항에 대해서 거기를 그냥 진짜 벼락같이 쫙 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일단 막힌다는 얘기겠죠. 예.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 섹터는 그냥 테마 뭐 쪽 보시나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관심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그거밖에 없죠. 테마고. 수출 데이터 말씀하셨죠? 예. 10월달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평균 금액이 플러스 8.3% 나올 정도면은 잘 나옵니다. 그 주축이 어디 있냐면 ICT에 있습니다. ICT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뭐 가전, 모바일, 제가 보기엔 디스플레이.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종종 언급 드리겠습니다. 종목도 좀 오늘 네. 한두 가지 정도만 언급해 주시죠. 저희가 전혀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네. 덕산네오룩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 지키는데요. 지금 이런 자리 쪽에서 횡보하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기소재 쪽에서 왜 이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그런 쪽에서 보시게 되면 또 P&H 테크라는 회사도 있죠. 이거는 LG 디스플레이양 이것도 주요 지지권에서 지키고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왜 버티고 있을까라는 쪽에 대한 의문을 보게 되면은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쪽은 OLED 쪽에서 좀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쪽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곡점은 11월에 도래할 미국의 예산안 협상 마감 시한, 여기에서 또 예산안이 잘 결정되고 하원 의장이 선출이 되고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미국발 이 채권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채권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